네, 자, 핵심 요약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앞 시간에 공부하던 그 도시군 기본계획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요약집 자료는 20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봐주시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계획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했고요. 특징은 그 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금까지 수립을 했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앞으로는 하나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것 외에 이제 생활권 단위로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게 아마 특징이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는 이제 상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뭐 이런 내용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되기 때문에 도시는 시장, 군은 관할 군수 수립한다. 여기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오직 관할 시장 구수만 수립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일반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 준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여기까지죠. 자,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죠. 승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없음. 이게 이제 특징이었고 시장구서 수립한 것만,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자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수립 생략. 그 다음에 그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해당 또는 시 또는 군도 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까지 이제 앞 시간에 강의가 진행된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할까라는 거죠. 지금 그 여러분 교재 요약집 2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상징적으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야 할 내용, 우리 기본서 내용 1번이 여기 있죠. 잠깐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이죠. 지역적 특성. 예를 들면 어떤 도시가, 어떤 군이 장기적으로 첨단 그 AI 시대를 주도할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건지, 또 어떤 도시가 그 항만, 해양 수산업과 해양 물류를 이제 특징으로 하는 동부가 허브 항만 도시로서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까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도시가 군사 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건지,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건지, 이렇게 어떤 도시나 군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그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나 군이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 또는 군의 지역적 특성,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구조와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이죠. 공간구조. 예를 들면 서울이에요. 서울이면은
자, 이 서울에서 이만큼은 앞으로 주거 공간, 여기는 주거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을 이쪽에 배치할 거야. 여기는 업무 중심의 상업 지역을 여기에 배치할 거야. 여기는 유통시설, 유통단지 위주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여기는 스포츠, 그리고 문화시설 위주로 공간을 배치할 거야. 여기는 첨단 산업시설 위주로 공간을 배치. 이게 공간 구조죠. 이렇게 하나의 도시나 군, 그리고 생활권 단위로 공간 구조와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을 합니다. 공간 구조와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게 이제 개정된 부분이에요. 생활권 설정이죠. 생활권 설정. 아까 도시군 기본구역은 지금까지 도시나 군, 관할구역 단위로만 수립하다가 그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행정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제 그 행정 단위가 아닌 하나의 생활권 단위로도 도시군 기본구역 수립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그 생활권을 설정하고 그리고 생활권별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사항 등도 도시군 기본구역 내용이 된 거죠.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별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을 한 구역이 도시군 기본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둔 중요한 거 이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자료 2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동그라미 4번이죠. 동그라미 5번이죠. 밑줄 것이고요. 기후변화. 이제 우리 그 지금 총선 전국이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다음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다음 총선에는 이런 것이 이제 부각될 거야. 그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미세먼지, 그죠? 환경 문제가 끊임없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RE200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 대선 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등도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내용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등도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추가해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게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5번에 생활권 계획 수립의 특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볼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수는 생활권별 개발, 정비, 보존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별도로 관할시장, 군수는 생활권별,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고 생활권별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고 승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생활권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변경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권 단위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그 생활권 계획의 수립이 곧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은 곧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수립 기준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모두 기준은 누가 정하죠? 그렇죠. 국토부장이 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절차인데, 여러분, 아까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절차가 그대로 대부분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그 절차가 준용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했듯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기초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째,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잖아요. 의견을 들었듯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듯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똑같잖아, 큰 흐름은.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또
그 변동사항을 5년마다 확인하고 결과를 반영해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광역도시 수립 시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돼요. 되는데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이게 포함되어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를 포함을 시켜서 기초조사할 때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야. 그 두 가지를 외우라는 거지. 뭐죠?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 예를 들면은 이쪽을 주거 공간으로, 이쪽을 업무 중심 공간으로, 이쪽을 녹지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 여기에 뭐 유통 공간, 여기는 첨단 산업 시설, 여기는 스포츠 문화 시설을 이쪽으로 배치하려면은 토지의 적성과 기능 평가하라는 거지. 그것을 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할 때 포함시켜서 토지 적성 평가도 하고, 주거 공간이 배치된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조사 단계에서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라는 거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시키라는 거지. 그럼 아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를 할 때 포함시켜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비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그 절차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넘겨줍니다. 넘겨서, 그 21페이지, 잠깐만요. 수립 절차,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기초조사에 별표를 하시고요. 읽어볼게요.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절차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적 절차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조사, 시장구순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잖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초조사를 할 때 지금도 미칠 거죠. 그 기초조사 내용에 미치고요.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다만 줄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 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동그라미 미칠 거면서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거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기초조사에 그 두 가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위반 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가 실시됐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이제 넘겨서 22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이렇게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3단계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됐어. 되면은 승인과 확정이 있단 말이야. 확정.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되는 거야. 도지사가 승인한다고. 그때 도지사가 이를 승인할 때는 승인 전 역시 관계행정기관장 등과 사전 협의합니다. 승인에 관하여 사전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도의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합니다.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지방구소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확정이 뭐냐면 이 확정은 아까 여러분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승인을 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협의 및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수립과 변경이 확정된다는 거지.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그죠? 네. 특별시당, 광역시당, 특별자치시당, 특별자치도지사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이제 관계행정기관장 등과 사전 협의하고 해당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 수립과 변경이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당으로서 수립한 것만 관할도지사가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것은 승인 없이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이 확정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2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도시군기본계획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한 번 수립하면 영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결과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고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네.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타당성 검토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이 3개는 모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역계획의 지정과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수업이었죠. 자, 이제 이런 교재 23페이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넘어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이죠.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상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 그 교재도 보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의 23페이지 보면은 의가 나와 있죠. 의가 나와 있는데 별도로 뭐 의를 적어두지는 않아요.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도시군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 이것들을 이게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이죠. 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아시죠? 예를 들면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변경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한다는 뜻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재생공원구역과 시가와주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구역이잖아요. 이 4개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재생공원구역과 시가와주정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은 이것들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위에 중복해서 지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먼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 용도지역이 지정됐고요. 그 지정된 용도지역을 보완하려고 용도지역 안에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그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가 중복해서 지정된 거라고요.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또 용도지역과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하고 완화하려고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위에 용도구역이 지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용도지역이 지정됐어.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주택만 지어야 해.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상가나 무용도에 빌딩만 지어야 해. 여기는 공업지역이니까 공장만 지어. 여기는 녹지 보주니까 개발 못해. 라고
용도지역이 먼저 지정돼 있었다고. 근데 그 용도지역을 보완하려고 위에 이제 용도지구들이 막 이렇게 지정된 거예요. 이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또 보완하려고 그 위에다가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가 다시 용도구역들을 이렇게 지정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용도지역이 제일 먼저 지정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위에 용도지구 지정했어.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또 보완하려고 만들어진 게 뭐죠? 용도구역이에요. 근데 여기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주둔구역과 수단자원보호구역까지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개발행위를 주로 규제합니다. 제한한다 이 말이야.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규제를 강화하려고 만든 용도구역들이라고. 그러니까 녹지지구로 묶었는데 녹지 보존을 온전하게 못하니까 그 위에 다시 그린벨트를 중부에서 확 묶어버린 거죠. 다시 공원으로 묶어버린 거죠.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한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를 정해놨는데도 도시지역과 주변지로 계속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난개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조정하려고 시가와주둔구역을 지정해서 규제하게 된 거죠.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로 묶어뒀는데 이중으로 해안가에 아름다운 자연경관, 수단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수단자원 보호구역지도가 도입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는 개발 행위를 강하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보다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보다 강하게 규제하겠다. 행위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에요. 용도구역이에요.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확 바꿔버렸어. 입지규제 최소구역지들을 없애버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조금 더 보완해서 더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도심과 부도심의 유휴지를 복합적인 도심이 가능한 혁신도시로 개발을 해버리려고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되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풀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용산에 철도 정비 기지가 있었거든요. 정비창, 그 부지. 철도 정비 기지가 있었다고. 그래서 용산역 주변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그 정비창 기지의 유휴 부지가 생긴 거죠. 이제 민간 재원과 서울시의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복합지구 획기적인 융복합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도시혁신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 제도가 예를 들면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은 기존의 용도지구를 변경을 안 해도 규제받지 않고 새로운 공간 계획에 의해서 그 공간을 채워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한마디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다 풀어주는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합 용도구역이에요. 복합 용도구역 이슈도 되잖아요. 복합 용도구역은 하나의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아파트만 짓잖아요. 주거 기능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기능, 도시 기능만 하는 아파트를 지어서 주거 기능, 단독주택 지어서 주거 기능만 하는 게 주거지역이야. 근데 앞으로 주거지역 위에 복합 용도구역이 들어가면은 주거 기능에 상업 기능과 의료 기능과 교육 기능과 교육시설과 의료시설과 상업시설과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하나의 공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주거와 직장 일과 휴식과 교육이 하나의 지역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보겠다. 그게 바로 복합 용도 구역이에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밀도를 완화하죠. 건축물의 밀도를 완화하고 이제 여기 복합용도구역은 밀도 완화도 하지만 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나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을 늘려주는 거죠. 이걸 완화해 주는 거죠. 여기는 밀도 완화, 고밀도. 여기는 도시 기능의 복합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공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으로 하면 돼요. 약칭해서. 도시공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정식 명칭인데 입체복합구역으로 하면 돼요. 입체복합구역. 입체인데 도시공획시설을 입체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기존의 도로에, 지하의 도로에, 그죠? 그 다음에 기타 공공시설, 체육시설, 대학, 이런 시설, 의료시설, 하나의 공간에 다 들어오는 거죠. 입체복합구역. 그러면은 입체복합구역도 이것은 뭐죠? 이제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의 입체적인 설치. 그죠? 를 통한 어떤 융복합도시를 만들어보자. 이게 입체복합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공통점이 뭐죠? 전부 규제 강합니까? 규제 완화입니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용도구역이라는 거지. 기존의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정공구역과 시가보전구역과 수산정보구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용도구역이라면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입체복합구역은 기존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규제를 확 완화해줘. 대폭 완화하는 융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도시혁신구역으로 개편되어서 명칭이 바뀌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복합용도지구의 역할을 더욱더 구체화해서 복합용도구역제도가 도입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그 공공시설이 이제 다시 새로운 공공시설로 거듭 태어나서 다양한 어떤 입체적인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공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습니다.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 시설, 학교,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결정합니다. 도시적과 군적에서 신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하는 행정구역이 도시공관리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구역이 도시공관리구역이다,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이었죠? 하나의 도시, 서울시면은 하나의 도시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 또는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죠. 서울시 관할구역을 단위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죠?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안에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서 고시한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까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우리 총정리 이론 강의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새로 신설된 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입체복합구역을 새롭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전부를 대략적으로 총정리 이론 강의만큼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복습을 잘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럼 지금부터 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럼 교재 책장 넘기기 전에 23페이지 잠깐 봅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하고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관계를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 적어놨다고 봐요. 도시군관리계획 위에 무엇이 있는 거죠? 도시군기본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군기본계획이 있고 그 위에 무엇이 있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지침에 맞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것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상충, 그 내용이 서로 달라서 충돌하면 항상 상위계획이 법적으로 우선해서 법적 효력이 있다. 이거 알고 그냥 읽어두면 되는 거지 뭐. 암기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됐고 이런 교재를 넘겨주시면 되죠. 24페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당연히 입안권자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PPT로 다시 안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복습만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죠? 기본서 있는 내용 그대로 요약집에 정리를 해둔 거죠. 같이 보시죠. 여러분, 도시군관리를 누가 입안할까요? 입안권자.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입안하지? 입안권자. 제가 항상 그 기본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봐요. 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하잖아요.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적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도시 단위로 혹은 군 단위로 정책으로 입안하는 거예요. 도시는 누가 입안하죠? 시장이 입안하죠. 군적은 군수가.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은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입안권자 되는 거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 단위로 군 단위로 정책이 입안되기 때문에 도시는 시장들이 입안권자 되는 거고 군은 관할 군수가 입안권자라고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 복습합시다. 예외. 서울시 집중하시죠.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은 서울시장이 관할구역 단위로 입안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행정계획은 서울시장이 입안을 한다 이 말이죠. 옆에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광명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게 원칙이지 뭐. 근데 작년에 이런 시험 나왔잖아. 인접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인접한 시장구소와 미리 협의했거나 인접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인접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인접한 광명시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된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가능해요. 이때는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입안해야 될까라는 거죠. 어떻게 배웠죠?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인접한 광명시 관할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으로서 협의합니다. 여기서 관계되는 시장으로서, 즉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 작년 시험 나온 거잖아. 협의하여
여기를 말할 수 없으면 다 못 찾을 확률이 있잖아. 협의하여 공동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서울시장과 광명시장 협의해서 공동 입안할 수 있는 거죠. 협의하여 공동 입안하거나 협의하여 둘 중 하나를, 즉 서울시장과 광명시장 중 하나를 입안할자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입안자를 정할 수 있죠. 입안할자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인접시군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구역을 입안할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소 협의해서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정부가 도시군관리구역을 직접 입안할 수 있잖아요. 언제? 딱 두 가지 경우하면 되죠.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다. 이거 5가지잖아요. 동그라미 1번 또 5번에 관한 정책을 입안할 때 이것들이 중앙정부가 수립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 정책으로 입안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입안한다는 뜻이에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을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둘 이상 시도죠. 시도. 두 개 이상의 시도의 핵심. 시군이 아니고 시도죠. 시도니까 서울시, 경기도. 그죠? 세종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 하고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하고 이렇게 시도에 걸쳐서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서 용도지역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입안한다고. 또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이 입안할 수 있다. 핵심은 시도잖아. 시도.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거나 두 개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이 입안할 수 있는 거죠. 이 스피드 있게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죠?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죠. 도지사가 언제? 둘 이상 시도가 아니고 시군이죠. 시군 이게 핵심. 시군. 파주시하고 연천군에 걸쳐서 그런 뜻이죠. 시군이니까.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에 걸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은 도지사가 입안한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이죠. 도지사가 직접, 이거 안 적어도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죠. 간단하죠. 심플하잖아. 도시군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나 군 단위로 입안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접시군을 포함한 경우에는 관계된 시장소 협의해서 공동 입안할 수도 있고 입안할자를 정할 수 있어.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시도 관할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은 입안하고 둘 이상의 시군 관할에 걸쳐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입안권자예요.
여러분 교재 24페이지에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 제안입니다. 입안 제안. 도시공관리계획 입안 제안이죠. 제안. 너무 중요하잖아요. 도시공관리계획 입안 제안. 나중에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제안도 나오고 할 거죠. 네. 원리가 똑같으니까. 도시공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이해하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제안은 그냥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죠. 여러분, 도시공관리계획 입안권은 전부 행정청의 입안권이 있다고.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에 있으니까 행정청이잖아. 우리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입안권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입안할 수 있는 자, 즉 입안권자에게 주민들은 그리고 이해관계자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이제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잖아. 입안권자에게. 그때 주민 제안 대상은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도시공관리계획 중에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 우리 암기 다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개정된 게 있잖아요. 개정된 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도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당 용도 지구 중에서 해당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 제한은 건축 제한이에요. 용도 지구 안의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유통개발 증지구 지정과 변경. 제가 주로 예우라온 게 이거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 증지구 지정과 변경, 그리고 예우라온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이 있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없어져 버린 거죠. 삭제가 되었어요. 없어졌다고. 대신에 이제 E가 됩니다. E. 입체복합구역이죠.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입체복합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을 완화해달라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신설된 거죠. 신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빠지고 도시공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새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D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D번 떼고 확실하게 오면 돼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 전지구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체복합구역의 지정과 변경. 4개. 이 4개가 주민제한 대상으로 꼭 암기했으면 좋겠고, 물론 D번은 참고하시고요.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도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입안구역에 제안을 하려면 동의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제안할 때는 대상지역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지으면 나머지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만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가지고 이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핵심은 이제 2번이 신설됐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자료에서 이제 핵심 총정리 이런 거 할 때 다 했던 것들이니까 복습 간단히 합시다. 2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동의요건까지 설명 다 드렸고, 리얼번 같이 보면 리얼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읽어야 되죠. 자, 제안을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밑줄 긋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죠. 심의가 아니고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안된 것을 도시공간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틀리잖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칩시다. 그래서 자문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자문 자리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문제를 내서 쏙지 않으면 되죠. 심의가 아니고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공간계획 입안이 제한됩니다. 며칠이죠? 그 제한일로부터 45일이죠.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합니다. 네.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읽으면 되죠. 제안자와 협의해서 그 제안된 것을 입안하고 결정한 데 필요한 비용, 제안을 입안하고 결정한 데 드는 비용, 전부 다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이죠. 국토교토 장관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제안을 도시공간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반영을 한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공간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입안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뭐 리얼, 미음, 비읍 정도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계획 입안 절차부터 네, 잠시 휴식 후에 진행을 준비하겠습니다. 네.